변호사는 하이드가 떠난 다음에도 한동안 불안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윽고 거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마치 정신적 혼란에 빠진 사람처럼 한두 발짝 걸을 때마다 멈춰서서 이마에 손을 짚곤 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다. 하이드는 창백하고 왜소했으며 딱히 뭐라고 할 만한 장애가 없는데도 기형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미소는 불쾌했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소심함과 대담함이 위험하게 뒤섞여 있었다. 또 쉰 목소리로 나직하게 더듬더듬 말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친다 해도 그자를 보고 느낀 알 수 없는 역겨움, 혐오감, 공포 따위를 설명할 수 없었다. 어터스는 당혹감에 휩싸여 중얼거렸다. 그것 말고도 뭔가 있는 게 분명해.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지. 맙소사, 저자는 인간 같지가 않아. 동굴에 사는 원시인 같다고나 할까? 아니면 옛 이야기에 나오는 펠 박사 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사악한 영혼이 진흙 덩어리 육신에 들어가서 저렇게 변형된 걸까? 이게 제일 그럴듯하군. 오, 가엾은 내 친구 헨리 지킬. 인간의 얼굴에서 악마의 흔적을 볼 수 있다면 자네 새 친구의 얼굴이 바로 그렇다네. 골목길에서 모퉁이를 돌면 오래전에 지은 멋진 집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한창 좋았던 때와 달리 퇴락했고 이제는 층층마다 공간을 쪼개서 온갖 부류, 온갖 처지에 놓인 사람들, 예를 들어 지도 조판공, 건축업자, 수상쩍은 변호사, 미심쩍은 사업의 중개인 등에게 세를 놓았다. 그러나 모퉁이에서 두 번째 집만은 여전히 온전한 독채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현관문 위에 채광창을 제외하고는 어둠에 잠겨 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부유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그윽이 배어 있었다. 어터스는 이 집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문을 두드렸다. 옷을 잘 차려입은 나이든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풀, 지킬 박사 집에 계신가? 변호사가 물었다.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터슨 변호사님. 풀은 그렇게 말하며 어터슨을 맞아들였다. 넓고 천장이 낮은 응접실은 무척 안락했다. 바닥에 판석이 깔린 실내는 시골 저택처럼 벽난로를 켜두어서 따뜻했으며 값비싼 떡갈나무 가구들이 들어서 있었다. 여기 벽난로 옆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에 불을 켜드릴까요? 여기가 좋겠어. 고맙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한 뒤 난로가로 다가가 높은 벽난로 울타리에 몸을 기댔다. 어터슨이 홀로 남겨진 이 방은 지킬 박사가 무척 좋아하는 공간으로 어터슨도 이곳이 런던에서 가장 안락한 방일 거라고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엔 뼛속 깊이 전율이 일었다. 하이드의 얼굴이 그의 기억에 무겁게 들러붙은 탓이었다. 그는 삶에 대한 역겨움과 혐오감을 느꼈다. 마음이 울적한 탓인지 윤이 나는 가구에 비쳐 너울거리는 불빛과 천장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윽고 풀이 돌아와 지킬 박사가 외출 중이라고 알렸을 때 어터스는 부끄럽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하이드 씨가 예전에 해부실로 쓰던 방에 들어가는 걸 봤네. 풀, 지킬 박사가 집에 없을 때 그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고 말고요. 하이드 씨는 열쇠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네 주인은 그 젊은이를 무척 신뢰하나 보군, 풀. 어터스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러자 풀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신뢰하십니다. 저희 모두 하이드 씨 말씀에 복종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난 하이드 씨를 여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요, 만난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분은 이 집에서 절대로 식사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도 집 이쪽에서는 그분을 뵐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되게 실험실 쪽으로 출입하시니까요. 알겠네. 잘 있게나, 풀. 안녕히 가십시오, 어터슨 변호사님. 변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엾은 헨리 지킬. 깊은 수렁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되는군. 그 친구 젊었을 때 방종한 구석이 있긴 했지.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그러나 하느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지. 그래, 틀림없이 그런 걸 거야. 오래전에 저지른 죄의 망령이 돌아온 거지. 부끄러워 숨겨놨던 치부에 대한 벌이 절뚝거리며 다가온 거야.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진 데다 자기 애가 과오를 눈 감아준 지 오래인 지금에 와서 말이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어터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과거도 잠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오래전에 저지른 죄가 장난감 상자를 열면 튀어나오는 인형처럼 불쑥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기억을 구석구석 더듬어 보았다. 그의 과거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만큼 두려움 없이 자기 삶의 이력을 읽어 내려갈 사람도 별로 없을 터였다. 그럼에도 어터스는 자신이 저질렀던 적잖은 나쁜 짓을 떠올리며 겸손해졌고 하마터면 저지를 뻔했으나 간신히 피할 수 있었던 많은 일을 상기하며 진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감사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전에 했던 생각으로 돌아가니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듯 했다. 이 하이드란 자도 조사해보면 분명 구린 게 있을 거야. 이 자의 인상을 보면 시커먼 비밀이 숨어있는 게 틀림없어. 그 비밀과 비교하면 가엾은 지킬이 저지른 최악의 죄도 햇빛처럼 찬란할걸? 일이 지금처럼 흘러가도록 놔둘 순 없어. 이자가 도둑처럼 헨리의 침상으로 슬금슬금 접근할 걸 생각하니 오싹해지네. 가엾은 헨리. 얼마나 기겁했겠어. 게다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 하이드란 자가 유언장의 존재를 눈치챈다면 상속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날 테지. 그래, 내가 발벗고 나서야 해. 지킬이 허락한다면 말이야.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지킬이 허락만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서 유언장의 기이한 조항들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2주 후 참 다행스럽게도 지킬 박사가 옛 친구 5-6명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무척 유쾌한 자리였다. 다들 지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며 와인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었다. 어터스는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일부러 집에 남았다. 전에도 종종 그랬던 터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어터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도 입이 가볍고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떠나면 한사코 이 재미없는 변호사를 붙들어두려 했다. 떠들썩하게 흥겨운 시간을 보낸 뒤 호들갑스럽지 않고 점잖은 그와 함께 앉아있으면서 고독을 음미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킬 박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맞은편 난로가에 앉아있었다. 지킬은 크고 균형 잡힌 체격에 수염을 기르지 않은 50살의 남자였다. 어딘가 숨기는 듯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어느 모로 보나 재능과 친절이 넘쳤다. 표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애정으로 어터슨을 대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킬, 그러잖아도 자네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다네. 자네 유언장 있잖나. 어터슨이 말을 꺼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지킬이 이 화제를 마뜩찮아 한다는 것을 눈치챘겠지만 지킬 박사는 짐짓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참 안됐네 어터슨. 나 같은 고객을 만나 자네가 고생이구먼. 내 유언장 때문에 골치가 아픈 듯한데 자네처럼 고심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 보네. 내 과학 이론을 이단 취급하는 그 완고한 현학자 레니언을 빼고 말이야. 아, 나도 레니언이 좋은 친구라는 건 알지. 그러니 인상 좀 펴게. 레니언이 훌륭한 친구라는 건 분명하고 나도 그를 자주 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완고한 현학자인 건 부인할 수 없다네. 무지하고 노골적인 현학자지. 레니언만큼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없을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터스는 지킬이 새롭게 꺼낸 화제를 가차없이 무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내 유언장 말인가?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네.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나. 지킬 박사가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군. 하이드라는 젊은이에 대해 좀 알게 되었다네. 변호사가 말을 계속했다. 순간 지킬 박사의 크고 잘생긴 얼굴이 입술까지 창백해지더니 그의 눈가에 검은 그늘이 생겼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 끔찍해서 그래. 어터슨이 말했다.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네. 자네는 내 입장을 이해 못해. 지킬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어터슨, 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 진짜 기이한 상황에 빠져버렸단 말일세. 자네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지킬, 자네 나를 잘 알잖나.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속사정을 다 털어놓게.
나는 분명 자네가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걸세. 이보게 어터슨, 자넨 참 좋은 친구야.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 전적으로 자네를 신뢰하네. 이 세상 누구보다. 아니, 선택이 가능하다면 나 자신보다 더 자네를 믿을 거야. 그러나 이 일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문제야.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안심이 되려나? 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하이드를 떨쳐낼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지. 자네 마음은 참 고맙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어터슨, 자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네만 이 일은 사적인 문제야. 그러니 모른 척 해주길 바라네. 어터슨은 난로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하며 일어났다. 자네 말이 옳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네. 그러자 지킬이 말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마지막이길 바라고 말하겠네. 자네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게 하나 있어. 난 가엾은 하이드에게 관심이 많다네. 자네가 하이드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 친구가 내게 말해 주었거든. 하이드가 무례하게 굴진 않았을까 걱정되는군.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 젊은이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 어터슨,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네가 참을성 있게 그 친구를 상대하면서 그가 권리를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 모든 사정을 알면 자넨 분명 그렇게 해줄 걸세. 그러면 난 마음의 짐을 하나 덜게 될 거야.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짓말은 차마 못하겠네.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공정한 일 처리를 부탁하는 것뿐일세.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을 때 나를 위해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이라네. 지킬이 어터슨의 팔에 손을 얹고 간청했다. 어터슨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뱉었다. 알았네. 약속하지. 그로부터 1년쯤 지난 1800년 10월, 몹시 흉악한 범죄 소식이 런던을 뒤흔들었다. 피해자가 지체 높은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이목을 끌었다. 알려진 사항은 적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에서 멀지 않은 집에 혼자 있던 하녀가 밤 11시께 잠자리에 들고자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새벽이라면 런던 거리에 안개가 자욱이 깔렸겠지만 이른 밤이라 구름 한 점 없었고 하녀의 침실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은 보름달 빛으로 환했다. 낭만적인 성격이었는지 하녀는 창문 바로 밑에 놓인 상자에 앉아 몽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때만큼 사람들이 다정하고 세상이 따스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백발의 멋진 노신사가 골목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몸집이 아주 작은 신사가 노신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말을 걸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노신사가 인사하며 정중한 태도로 상대에게 말을 걸었다. 그다지 중요한 말 같진 않았다.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길을 묻는 것 같기도 했다. 달빛이 노신사를 비추었고 하녀는 흐뭇하게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순수하고 고풍스러운 친절함이 묻어나면서도 고상한 기품과 정당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잠시 후 상대방에게로 눈길을 돌린 하녀는 그 사람이 하이드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언젠가 그녀의 주인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전혀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손에 든 묵직한 지팡이를 만지작거릴 뿐 노신사의 말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못 참겠다는 기색을 굳이 숨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발을 구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미추광이처럼 난리를 쳤다. 당황한 노신사는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걸 본 하이드는 자제력을 상실하고 노신사를 지팡이로 때려 땅에 쓰러뜨렸다. 곧이어 그는 유인원처럼 분노를 터뜨리며 노신사를 발로 짓밟고 지팡이로 마구 두들겨 팼다. 우두둑 우두둑 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노신사의 몸이 길바닥 위에서 바둥거렸다. 그 광경과 소리가 너무 끔찍해서 하녀는 까무러치고 말았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비로소 의식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했다. 살인범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피해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길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지팡이는 아주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로 만든 것이었지만 이 비정하고 잔인한 매질의 충격으로 두동강 난 상태였다.
한 토막은 근처 배수로에 굴러 떨어져 있었고 다른 한 토막은 살인범이 가지고 간 게 틀림없었다. 피해자의 몸에서 지갑과 금시계가 발견되었으나 명함이나 신분을 알 수 있는 문서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밀봉해서 우표를 붙인 봉투가 하나 나왔는데 우체국으로 가져가는 길이었는지 어터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봉투는 다음날 아침 어터슨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전달되었다. 어터슨은 봉투에 든 편지를 읽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시신을 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무척 중대한 사건인 것 같군요.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오. 그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서둘러 식사를 한 다음 마차를 타고 시신을 옮겨다 놓은 경찰서로 향했다. 안치실에 들어서자마자 어터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겠군.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댄버스 커루 경입니다.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경관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경관의 눈은 직업적인 야망으로 번뜩였다. 이 일로 세상이 떠들썩해지겠군요. 변호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관은 이렇게 말한 다음 하녀가 목격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부러진 지팡이를 보여주었다. 허터스는 하이드란 이름을 듣고 움찔했으나 눈앞에 놓인 지팡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 비록 부러지고 흠집이 났지만 수년 전에 자신이 헨리 지킬에게 선물한 바로 그 지팡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린 것이다. 하이드란 자 키가 작다고 했던가요? 어터슨이 물었다. 유난히 작고 사악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녀가 말하더군요. 경관이 말했다. 어터슨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시죠. 그자의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소. 아침 9시경이었다. 계절이 바뀐 후 첫 안개가 자욱이 낀 날이었다. 하늘에는 초콜릿색의 짙은 먹구름이 햇빛을 가린 채 낮게 깔렸지만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대열을 갖춘 연물을 몰아내곤 했다. 그래서 마차가 이 거리 저 거리를 누비는 동안 어터슨은 아침 여명의 농도와 색조가 놀랍게도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딘가는 늦은 저녁 무렵처럼 어두컴컴한데 어딘가는 큰 불이 나기라도 한 것처럼 밝은 갈색 노을이 화사하게 빛났다. 그런가 하면 어딘가는 돌연 안개가 걷히고 가녀린 한 줄기 빛이 일렁이는 운무 사이로 내리비치기도 했다. 이렇게 변하는 햇살 아래로 보이는 음침한 소호거리는 질척한 도로와 단정치 못한 행인들, 그리고 아예 끄지 않았거나 다시 찾아든 음울한 어둠에 맞서 새로 켠 가로등 때문에 마치 악몽에 등장하는 어떤 도시의 거리 같았다. 게다가 그는 한없이 비참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마차를 함께 탄 사람을 흘끗 보았을 때 어터슨은 법과 법 집행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가장 정직한 사람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일러준 주소 앞에 마차가 다다랐을 때 안개가 조금 걷히면서 우중충한 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름한 술집과 저렴한 프랑스 음식점, 싸구려 잡지와 값싼 샐러드를 파는 가게, 해진 옷을 입고 문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그리고 열쇠를 손에 쥔 채 아침부터 술을 마시러 가는 다양한 국적의 여자들이 어터슨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다음 순간 암갈색 안개가 그 거리에 다시 내려앉아 구질구질한 주위 환경을 시야에서 차단해버렸다. 이곳은 헨리 지킬이 무척 아끼는 자 25만 파운드를 상속받게 될 그자의 집이었다. 상아빛 얼굴을 한 은발의 노파가 문을 열어주었다. 인상은 사악했고 부드러운 척하는 위선이 몸에 배어 있었으나 태도만은 무척 깍듯했다. 노파는 하이드씨 댁이 맞지만 지금은 안 계십니다. 라고 했다. 밤늦게 들어왔다가 1시간도 채 안 되어 다시 나갔다는 것이다. 생활이 워낙 불규칙해서 집을 자주 비우는데 이번에도 거의 2달 만에 그를 만났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알겠소. 그럼 그의 방을 좀 볼 수 있겠소? 어터슨이 말했다. 노파가 그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덧붙였다. 이분의 신분을 밝히는 게 좋겠군요. 런던 경찰청의 뉴커먼 경위요. 순간 밉살스럽게 반기는 표정이 노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 결국 문제가 생겼군요.
무슨 일을 저질렀답디까? 어터슨과 경위는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 친구 그다지 인기는 없었나 보군요. 어쨌든 부인, 나와 이 신사분이 여기를 좀 둘러보도록 안내해 주시오. 경위가 노파에게 말했다. 노파만 빼면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하이드는 방 2개만 사용했는데 그곳에는 화려하고 품격 있는 가구를 비치해 놓았다. 벽장에 와인이 가득했고 은으로 만든 식기가 갖춰져 있었으며 식탁보는 우아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예술에 대한 안목이 상당한 헨리 지킬이 선물한 것인 듯했다. 양탄자는 실을 여러 겹으로 꼬아 도톰하게 만든 것으로 색깔도 적절했다. 그러나 방에는 조금 전까지 다급하게 여기저기 뒤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호주머니가 뒤집힌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자물쇠 달린 서랍이 열려 있었으며 벽난로 바닥에는 서류 뭉치를 태운 듯 회색 잿더미가 쌓여 있었다. 경위는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녹색 수표책의 잔해를 끄집어냈다. 부러진 지팡이의 나머지 절반도 문 뒤에서 발견되었다. 이로써 의구심이 다 해소된 경위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서 2 사람은 은행을 찾아갔고 살인범의 계좌에 수천 파운드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자 경위는 더없이 만족스러워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범인은 이제 제 손안에 있으니까요. 지팡이를 집에 두고 수표 책까지 태우다니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돈은 그자의 목숨줄일 텐데 말입니다. 우린 그저 은행에서 그자를 기다리며 수배 전단이나 돌리면 됩니다. 경위가 말했다. 그러나 수배 전단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이드를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가정부조차 그를 단 2번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을 찾을 방법도 없었으며 그는 사진 한 장 찍은 적도 없었다. 목격자들이 대개 그렇듯 인상착의를 말해줄 소수의 사람들조차 설명이 판이하게 달랐다. 다만 그들 모두의 진술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다. 도망자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기형이란 인상을 목격자들에게 남겼다는 사실이다. 늦은 오후에 어터스는 지킬 박사의 집을 찾아갔다. 풀이 그를 맞이해서 주방을 지나 한때는 정원이었던 안뜰을 가로질러 실험실 또는 해부실이라 부르는 건물로 안내했다. 지킬 박사는 저명한 외과의사의 후손에게 이 집을 구입했다. 박사의 관심은 해부학보다는 화학 쪽에 있었으므로 정원이 끝나는 곳에 있는 이 건물의 용도를 실험실로 바꾸었다. 어터슨이 지킬의 집에 와서 이쪽 구역으로 안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창문도 없는 우중충한 건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고 계단식 강의실을 지날 때에는 기이한 불쾌감을 느꼈다. 한때는 열성적인 학생들로 붐볐을 강의실이 지금은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탁자에는 화학실험용 기구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 상자와 포장용 짚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둥근 천장에 있는 안개가 짙게 서린 유리창을 통해 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강의실 끝에 있는 계단을 오르자 붉은 모직천으로 덮인 문이 나왔다. 어터슨은 이 문을 통과해 지킬 박사의 서재에 이르렀다. 유리 진열장이 빙 둘러있는 커다란 방이었다. 가구 중 전신 거울과 업무용 탁자가 특히 눈에 띄었다. 쇠창살이 달린 3개의 먼지 낀 창문으로 안뜰이 내다보였다. 벽난로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다. 집 안에까지 안개가 깔리기 시작한 터라 벽난로 선반 위의 램프가 켜져 있었다. 지킬 박사는 난로불 가까이에 앉아 있었는데 극도로 쇠약해 보였다. 그는 일어나서 어터슨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저 차가운 손을 내밀며 전과 다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이보게, 그 소식 들었지? 풀이 나가자마자 어터슨이 말했다. 지킬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사람들이 광장에서 떠들썩하게 얘기하더군. 내 집 식당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네. 한마디만 할게. 자네와 마찬가지로 커루경은 내 고객이었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네. 자네, 그자를 숨겨줄 만큼 정신이 나간 건 아니겠지? 변호사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지킬 박사가 목청을 높였다. 어터슨, 하느님께 맹세하지. 하느님께 맹세코 다시는 그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자와 엮이지 않겠다고 내 명예를 걸고 말하겠네.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사실 그자도 내 도움을 원치 않는다네. 자넨 그자에 대해 나만큼 알지 못하잖나. 위험하지 않아. 이제 안전해. 내 말을 믿게.
다시는 그자에 대해 들을 일이 없을 거야. 변호사는 침울한 기분으로 지킬의 말을 들었다. 몹시 흥분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넨 그자를 굳게 믿고 있군. 자네를 위해서라도 자네 말이 맞길 바라네. 만약 재판이 벌어진다면 자네 이름이 나올지도 몰라. 그자에 대해선 장담할 수 있어.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남들에게 얘기할 순 없다네. 그런데 자네의 조언이 필요한 일이 하나 있어. 내가 막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걸 경찰에 보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로선 판단이 안 서는군. 자네에게 그 편지를 맡기고 싶어. 어떻든 자네라면 틀림없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테니까. 난 자네를 정말 신뢰한다네. 자네는 그 편지로 인해 그자가 발각될까봐 두려운 건가? 아니야. 하이드가 어떻게 되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네. 나와 그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 내가 걱정하는 건 이 혐오스러운 일로 내 평판이 위태로워지는 거라네. 어터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구의 이기심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안심이 되었다. 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어디 그 편지 좀 보세. 편지는 기이할 만큼 또박또박한 필체로 쓰였으며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서명이 쓰여 있었다. 내용인즉슨 그동안 자신의 은인인 지킬 박사에게 수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으며 자신에게는 믿을 만한 도피 방법이 있으니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이 편지가 마음에 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생각보다 덜 가까운 곳으로 보여 그동안 지킬을 의심했던 것을 자책했다. 봉투는 가지고 있나? 그가 물었다. 태워버렸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심코 태워버렸지. 뭔가 그렇지만 봉투에 소인은 찍혀있지 않았네.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이 편지를 가져가서 생각 좀 해봐도 될까? 나 대신 자네가 전적으로 판단해줬으면 해. 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거든. 그럼 고려해보겠네. 그리고 하나만 더. 유언장에 자네가 사라질 경우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하이드가 요구한 건가? 지킬 박사는 현기증을 느낀 듯했다. 그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줄 알았어. 그자는 자네를 살해할 생각이었네. 자넨 용케 피한 거야. 어터슨이 말했다. 나는 그보다 훨씬 값진 걸 얻었네. 교훈을 얻은 거야. 정말이지. 어터슨 참으로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네. 이렇듯 엄숙하게 대꾸하고 나서 지킬은 한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변호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길에 걸음을 멈추고 풀과 한두 마디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편지가 인편으로 왔다고 하던데 편지를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가? 그러나 풀은 우편 말고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으며 우편으로 온 것도 전단지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자 어터스는 다시 두려움에 빠졌다. 편지는 실험실 문을 통해 직접 전달되었을 게 분명하지만 서재 안에서 썼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달리 판단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신문파리 소년들이 인도에서 목이 쉬도록 큰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호해 호해, 충격적인 하원 의원 살인사건. 친구이자 고객이었던 이의 부고였다. 그는 또 다른 친구의 명예가 이 추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아무튼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터스는 보통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조언을 청해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겠지만 넌지시 조언을 끌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자기 집 난로가 한쪽 편에 앉았고 사무장인 게스트가 반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 난로불과 적당히 떨어진 곳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의 집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피해 숙성시킨 와인이었다. 안개는 여전히 흠뻑 젖은 도시 위로 날개를 펼친 채 누워있고 런던의 가로등은 홍옥처럼 가물거렸다. 낮게 들이운 채 도시를 감싸고 짓누르는 연물을 헤치면서 런던의 삶은 여전히 거센 바람 소리를 내며 큰 길을 굴러갔다. 그러나 방 안은 난로불 불빛으로 아늑했다. 와인의 신맛은 병 속에서 오래전에 분해되어 없어졌고 자주색 와인 빛깔은 스테인드 글라스 색이 갈수록 풍족해지듯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부드러워졌다. 산비탈 포도밭에 내리쬐던 따가운 가을 오후의 햇살이 바야흐로 풀려나와 런던의 안개를 흩뜨릴 준비를 마쳤다.
변호사의 마음도 서서히 느긋해졌다. 게스트는 그가 누구보다 믿고 흉금을 털어놓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가끔은 지켜야 할 비밀조차 말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게스트는 업무상 종종 지킬 박사의 집에 드나들었고 풀과도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 하이드가 그 집을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들었을 테고 어쩌면 나름의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스터리를 풀어줄 이 편지를 그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게스트는 훌륭한 필적 감정 전문가답게 이 단계를 당연하고도 필요한 과정으로 여기지 않을까? 게다가 그는 사무장이 아닌가? 이처럼 이상한 문서를 읽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리 없으니 어쩌면 그의 소견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댄버스 커루경 사건은 정말 슬픈 일이야. 어터슨이 말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요. 게스트가 대답했다. 그 사건에 대한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그 사람의 필체로 쓰인 문서가 내게 하나 있어.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데다 그리 좋은 일도 아닐 테니 말일세. 자, 이걸 보게. 살인범의 자필일세. 딱 자네 전문 분야지. 게스트의 눈이 빛났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뚫어지게 살펴보다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은 미친 게 아니었네요. 그렇지만 기이한 필체로군요. 누가 봐도 아주 기이한 작자야. 변호사가 덧붙였다. 바로 그때 하인이 편지 한 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사무장이 물었다. 지킬 박사에게서 온 거죠? 변호사님, 그분 필체는 알거든요. 사적인 내용인가요? 저녁 식사 초대장일 뿐이야. 왜? 보고 싶은가? 잠깐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은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글씨를 꼼꼼하게 비교했다. 이윽고 편지들을 돌려주며 말했다. 잘 봤습니다. 무척 흥미로운 필체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터슨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왜 이 둘을 비교했나 게스트? 변호사님, 사실 둘 사이에는 두드러진 유사성이 있어요. 두 필체는 여러 점에서 동일합니다. 기울어진 정도만 다를 뿐이에요. 참 이상하군. 변호사님 말씀대로 참 이상한 일이 맞아요. 게스트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 편지에 대해선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생각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어터슨은 그날 밤 혼자 있게 되자 지체 없이 그 편지를 금고에 넣고 잠갔다. 앞으로도 그 편지는 금고 안에 보관될 터였다. 그는 생각했다. 맙소사, 헨리 지킬이 살인자를 도우려고 편지를 위조하다니. 핏줄을 타고 흐르던 피가 차갑게 식은 듯 오싹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보다 점잖고 도덕적인 지킬 박사가 커루경이 살해된 뒤 하이드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네요. 왜 그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하이드를 감싸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단순히 선과 악이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하다고 믿는 사람 안에도 감추고 싶은 욕망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 지킬처럼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 믿으면서도 어떤 진실은 외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